남편의 대출 서류에서 제 이름이 아닌 언니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제 언니. 그런데 그 이름이 제 남편의 서류에 버젓이 적혀 있었어요. 단순한 오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 주민번호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바꾼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 진실이 드러난다.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윤서진, 36살. 책 냄새와 커피향이 가득한 출판사에서 에디터로 일했다. 새벽까지 원고를 붙잡고 문장 하나에도 의미를 담던 그때의 나는 누군가의 문장을 다듬기보다 내 삶의 문장을 써 내려가고 싶었다. 그 문장에 들어온 첫 번째 이름이 강도연이었다. 그는 39, 대기업 인사팀 과장이었다. 깔끔한 셔츠에 정갈한 말투, 회의 중에도 부드럽게 미소 짓는 사람. 처음 만난 날, 그는 내가 쏟은 커피를 대신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에디터님, 이런 날도 있어야죠. 완벽한 문장만 쓰면 삶이 피곤해지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의 웃음은 차분했고, 그때 나는 내 인생의 문장 끝에 마침표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찍고 싶다고 생각했다. 연애는 새해를 넘겼고,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도연은 언제나 확신이 있는 남자였다. 직장 계약서부터 신혼집 대출까지 모든 걸 꼼꼼히 챙겼다. 나는 그저 그의 계획 안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었다. 결혼식 날, 그는 내 손을 잡고 귀에 속삭였다.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서진아, 넌 나한테 세상 전부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오랜 세월 쌓였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다. 결혼 초반에 우리 집은 늘 웃음으로 가득했다. 주말이면 그는 먼저 일어나 작은 프라이팬에 달걀 프라이를 굽고 셰프 강의 아침 식사 준비 완료 라며 장난스럽게 외치곤 했다. 냉장고에 붙은 메모에는 퇴근 후 아이스크림 사옴. 오늘도 사랑해요, 편집장님. 이런 낙서가 붙어 있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둘이 TV를 보며 나란히 커피를 마실 때면 나는 문득 생각했다. 아, 이게 평범한 행복이구나. 누군가의 숨결이 내 옆에 있는 일상. 그게 나를 살게 하는구나. 할인이가 낮잠을 자던 오후였다. 창문을 열어둔 거실로 바람이 들어왔다. 빨래 건조대에 걸린 셔츠들이 천천히 흔들렸다. 햇살에 반사된 하얀 천 사이로 할인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 평화로운 오후, 나는 도연의 셔츠를 개다가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라벤더도 아니고 머스크도 아니었다. 살짝 달콤하고 끝이 쌉싸름한 여자의 향기였다. 그 순간 손이 멈췄다. 셔츠가 무릎 위로 흘러내렸다. 내 귀에서는 마치 바람이 멎은 듯한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이게 뭐지? 내 향수가 아닌데 회사에서 누가 실수로 스쳤나? 아니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를 넘겼다. 문이 열리자 그의 셔츠에서도 같은 향기가 스쳤다. 회의가 좀 길었어. 신입 교육이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는 피곤한 척하며 웃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허공을 헤맸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고생했어. 샤워해. 늦었으니까 빨리 자야지. 그가 욕실로 들어간 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도연은 여전히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지? 도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 잠금 화면에 뜬 가족 사진. 그 안에 나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그의 비밀번호는 할인이의 생일이었다. 527점. 쉽게 열렸다. 그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한 세계가 있었다. 메시지 상단엔 이름이 없었다. 단지 하트 이모티콘. 그 대화창을 누르자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은 당신 냄새가 너무 좋아요.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밑엔 기다릴게요. 내일은 꼭 와줘요. 같은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도연의 답장은 짧고 익숙했다. 오늘 하루도 고마워. 나도 보고 싶었어. 그때 내 심장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뛰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세상에서 웃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다. 샤워 소리가 멎자 나는 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가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말했다. 수건 여기 있어.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고마워. 나 금방 잘게. 하지만 그의 눈동자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사람은 이미 나를 떠나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도연의 옆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온기가 닿지 않았다. 숨소리, 몸의 리듬, 모든 게 낯설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믿고 있던 사랑이 변한 게 결혼 초 그는 내게 말했다. 난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야. 그 말을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다. 새벽 3시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도시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거리. 그곳에서 나는 깨달았다. 의심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진짜 끝이겠지. 그런데 나는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다. 아침, 도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할인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우리 딸 오늘 유치원 잘 다녀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더 이상 내게 닿지 않았다. 식탁 위 커피잔에 비친 그의 얼굴이 유리 너머의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아, 일 때문이지 뭐. 인사이동 시즌이라. 그의 대답은 매끄러웠다. 아무 망설임도 없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간 후 나는 조용히 셔츠를 꺼내 향을 맡았다. 여전히 그 냄새. 그제야 알았다. 그 향은 단지 향수가 아니었다. 다른 여자의 존재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온 냄새였다. 나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은 한순간에 부서지는 게 아니라 작은 균열로 시작해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는 걸. 며칠 뒤였다. 도연은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회식이 좀 길어질 거야. 신입들 환영회라서 늦을 수도 있어. 그의 말투는 늘 그랬듯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이번엔 내 귀가 아닌 직감이 먼저 반응했다. 오늘이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 그러나 그 미소는 이미 이별의 예행 연습이었다.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나는 즉시 휴대폰을 들었다. 택시 호출 앱을 열며 손끝이 떨렸다. 비가 오기 전에 하늘은 유난히 눅눅했다. 나는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택시 안에서 창문에 이마를 대자 유리에 내 숨결이 흐릿하게 번졌다. 기사님은 라디오를 틀었고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사랑은 믿음이라서 이별은 모른 채. 그 가사가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도연의 차가 멀리 앞서 있었다. 회식 장소라던 강남의 식당 근처를 지날 때도 그의 차는 멈추지 않았다. 기사님, 저 차 계속 따라가 주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가슴이 요동쳤다. 이제 곧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고통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니까. 도연의 차가 멈춘 곳은 회사 근처가 아닌 강남 논현동의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입구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경비실 옆 화분엔 이상할 만큼 세심하게 손질된 난초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단정해서 오히려 거짓의 냄새가 났다. 나는 오피스텔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다. 커피를 시키지도 못한 채 쇼윈도 너머로 그 건물을 바라봤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초침이 멈춘 듯 분침이 내 숨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한참 뒤 주차장 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내렸다. 긴 머리, 검은 하이힐, 형광등 아래서 반짝이는 붉은 립스틱. 그녀는 익숙하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손에는 쇼핑백,
몸에서는 아까 맡았던 바로 그 향수 냄새가 퍼졌다. 그 향기 그 셔츠에 배어있던 냄새야. 숨이 막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몇 분 뒤 도연이 도착했다. 그는 검은 슬랙스 차림. 한 손엔 와인병이 들려 있었다. 문 앞에 선 순간 그녀가 다가와 웃었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그 짧은 동작은 시간을 멈추게 만들었다. 조명이 비춰서 그들의 실루엣이 벽에 겹쳐졌는데 그 그림자가 한때의 우리 같았다. 나도 저렇게 안겼었는데 그 사람의 어깨는 늘 따뜻했는데 그녀가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도연은 작게 웃었다. 그 웃음, 내가 사랑했던 바로 그 웃음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서졌다. 나는 길가의 가로등 밑으로 걸어 나왔다. 한 발자국 내딛는 것조차 힘들었다.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존재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나는 지금 내가 만든 세상에서 추락하고 있다. 모든 게 영화처럼 느려졌다. 차들이 지나가고 신호등이 바뀌고 누군가 웃고 떠들지만 그 모든 소음이 멀어져 갔다. 오로지 내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서 울렸다. 쿵쿵쿵. 그 박동은 사랑이 끝났다는 신호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쓸 때마다 도연의 얼굴이 희미하게 스쳐갔다. 서진아,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넌 나한테 유일한 사람이야. 그의 말들이 이제는 독처럼 들렸다. 집 문을 열자 할인이의 인형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품에 안고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을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할까? 새벽까지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짙은 향수 냄새, 그녀의 붉은 입술, 그리고 도연의 웃음.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사랑이 끝나는 소리는 눈물이 아니라 심장이 멎는 순간의 정적이라는 걸.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그러나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아무 일 없던 척 살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가 될 것 같았다. 그날 아침 나는 할인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길, 한 사람이라도 날 믿어주길 바랐다. 거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단정한 파마 머리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어머, 서진아. 무슨 일로 왔어? 얼굴이 왜 그래?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어머니 도연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온몸이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다. 그걸 내가 봤니? 네, 직접 봤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애 아빠잖아. 그녀는 너무 태연했다. 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곳까지 봤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식탁에 앉았다. 서진아, 세상에 그런 일 많다. 남자라면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소리 내면 내가 손해야.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나는 이 집안에서 며느리도 가족도 아닌 그저 도연을 지탱하는 한 조각의 도구였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니? 내가 널 위해 하는 말이야.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참고 살면 돼. 그녀는 이미 도연의 편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보다 가족의 외면이 더 잔혹했다. 며칠 뒤였다. 나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며 멍하니 식탁 위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한 장의 종이, 대출 약정서라는 글자가 보였다. 무심코 넘기려다 서명란에서 내 이름을 보았다. 윤서진. 하지만 그 서명은 내 글씨체가 아니었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하단엔 날짜와 은행 도장, 그리고 금액 1억 5천만 원. 나는 즉시 도연에게 물었다. 이게 뭐야? 그거? 사업 자금 좀 필요해서 잠깐 쓴 거야. 사업.
당신은 회사원이잖아. 도연은 담담히 웃었다. 지인 사업에 투자했어. 이익 나면 금방 갚을 거야. 괜히 불안하게 굴지 마. 내 서명이 왜 여기 있어? 나 이런 거 동의한 적 없어.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순간 낯선 남자의 얼굴이 되었다. 그냥 내 이름으로 해야 이율이 낮으니까 그랬지. 내가 알아서 갚을게.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 너도 할인이 엄마잖아. 다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 말투에서 미안함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고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냈어요. 저 이런 서명 한 적 없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슬쩍 훑더니 담담히 말했다. 그래, 그거. 도연이가 나한테 얘기했어. 잠깐 돌려 쓰는 거라 했잖니. 어머니, 이건 불법이에요. 제 서명을 위조한 거라고요. 서진아. 그녀는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가족끼리 불법이 어딨어. 너희도 결국 같은 식구잖아. 다 너희 살림을 위한 거야.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이건 가족이 아니라 사기예요. 그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그렇게 까치하니까 도연이가 밖에서 숨 쉴 데가 없는 거야. 그 말은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숨 쉴 데가 없다고요? 그 사람이 숨 쉬는 곳은 다른 여자 품이잖아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다. 너 지금 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날 따라왔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내가 너무 유난스러웠어. 그날 밤 나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손에 쥔 채 도연의 서명이 덧붙은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훑었다. 모든 게 짜여 있었다. 외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나의 이름, 나의 신뢰, 나의 인생까지 모두 이용해왔던 것이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랑은 거짓으로, 가족은 공모로 변했다. 그날 나는 알았다. 가장 위험한 적은 집 밖에 있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집 안에서 미소 짓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이 말라버린 자리엔 냉정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침대 맡 탁자 위에는 찢어진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도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나에게 증거물 한 번처럼 보였다. 나는 다음 날 법률 사무소를 찾았다. 좁은 상담실 안, 변호사 이준호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나는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말했다. 남편의 외도, 서류 위조, 시어머니의 태도, 그리고 대출건까지. 말을 하며도 손이 떨렸지만 마지막 문장을 내뱉을 땐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안정되어 있었다.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준호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내 귓가에 박혔다. 형사사건. 남편과 시어머니가 법 앞에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증거 수집자. 그게 나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아침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서류를 복사했다. 밤엔 도연의 이메일, 통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컴퓨터 모니터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예전의 윤서진이 아니었다. 눈빛은 차가웠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사랑을 지키던 손이 이제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 나는 도연의 휴대폰 백업 파일을 복원했다. 그 안에는 삭제된 메시지가 수십 개 남아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서진이 서류는 처리됐어. 이제 걱정 마. 상대 이름은 민 부장. 도연의 회사 동료였다. 그 문장은 명백히 공모를 암시하고 있었다. 나는 집안 서랍 속 결혼 서류, 아이 출생신고서, 각종 보험 서류를 모았다. 모두 내 손글씨였다. 그 글씨와 대출 서류 속 서명을 비교했다. 회계 길이, 끝의 곡선, 필화까지 달랐다. 증거 폴더에 서명 비교 위조 가능성 가오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끝에서
묘한 쾌감이 느껴졌다. 이제 내가 그들을 잡는 쪽이다. 다음은 오피스텔이었다. 관리사무소에 택배 분실 확인서 발급을 이유로 방문했다. 그곳에서 출입기록 사본을 얻었다. 그 주의 월요일과 목요일, 강도연의 이름이 3번 찍혀 있었다. 같은 시간대, 이하정이라는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여자였다. 향수 냄새, 붉은 립스틱, 그 그림자의 주인. 도연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견했다. 호텔 디너 코스 2인, 플라워숍, 여성 명품 향수, 모두 같은 주에 결제된 내역이었다. 나는 그 영수증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으며 노트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다.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그래, 끝까지 가자. 그날 밤, 나는 서류를 정리하다 우연히 도연의 개인 금고 열쇠를 발견했다. 결혼 초에 비상용 서류 보관함이라며 만든 금고였다. 열쇠를 꽂고 돌렸을 때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윤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수진.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건 내 언니의 이름이었다. 봉투 안에는 내가 아닌 언니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언니와 도연이 함께 있었다. 둘 다 20살 무렵의 모습.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손끝에서 봉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도연이 언니를 알고 있었다. 아니,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었고 그 비밀은 지금까지도 나의 삶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연은 언제부터 날 알고 있었을까? 언니를 통해 계획적으로?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피처럼 끓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단 한 줄을 썼다. 이제부터 진실을 쫓는다. 사랑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서. 변호사 이준호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그의 손가락이 한 줄을 짚었다. 서진 씨, 여기 이름 부분 보이시죠? 윤서진, 윤수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오타 아닐까요? 제 이름이랑 비슷하니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오타 수준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다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신원 정보예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끊어졌다. 다른 사람이라고요? 네. 동명이인 가능성보다 누군가 고의로 바꾼 거예요. 그의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떨어졌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은 채 그 서류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혼자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엔 남편의 대출 서류와 내 주민등록증, 그리고 변호사에게 받은 사본이 놓여 있었다. 손가락으로 이름을 따라 읽었다. 윤수진.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10년 전 집을 나간 언니. 긴 생머리에 말수가 적었던 사람. 마지막으로 나를 안아주며 말했었다. 서진아, 넌 나처럼 살지 마.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그렇게 사라졌다. 연락도, 흔적도, 이유도 없이. 나는 그때 언니가 사랑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주민등록 시스템을 조회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검색창에 윤수진을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에 뜬 결과를 보는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주민등록 말소 10년 전 행방불명 처리. 그녀는 아직도 실종 상태였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남편의 대출 서류에 쓰여 있었다. 나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 속삭였다. 언니,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며칠 전 금고에서 발견했던 봉투를 다시 꺼냈다. 윤수진이라 적힌 그 봉투.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그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엔 20살 무렵의 언니와 도연이 있었다. 언니의 어깨에 팔을 두른 도연,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는 언니. 그 뒷면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내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졌다. 도연이 언니를 알고 있었다. 아니,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럼 나한테 접근한 이유는 뭐지? 사랑이었나?
아니면 계획이었나? 다음 날, 나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준호 변호사님, 윤수진 이름으로 된 다른 거래 내역, 혹시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서류상에 윤수진 명의로 발급된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출금이 이 계좌로 흘러들어갔어요. 그 계좌는 누구 명의예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시어머니 명의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다. 시어머니, 언니, 남편. 그 셋이 같은 이름 아래 얽혀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을 꼭 쥐었다. 이건 단순한 사기나 위조가 아니었다. 내 과거, 내 가족, 내 결혼. 모두 하나의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의 얼굴엔 여유가 묻어 있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며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나한테 의심 같은 거 하지 말자.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윤수진 알아요?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게 누구야? 내 언니야. 그래? 처음 듣는데. 그 대답은 너무 빨랐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상하네. 당신 서류엔 내 언니 이름이 있던데. 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다. 딸깍.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도연은 언니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사라진 이유와도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언니의 그림자를 사랑한 거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알겠어. 당신이 왜 나한테 다정했는지, 왜 나를 그렇게 쉽게 속였는지. 그의 입이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눈앞에서 남편의 얼굴이 낯선 사람의 얼굴로 바뀌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위에 앉아 일기를 썼다. 진실은 잔인하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창문 너머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며 마치 언니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했다. 서진아, 이제 진짜 너의 인생을 찾아.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진실을 쫓는다. 언니의 실종, 남편의 거짓, 시어머니의 공모, 이 모든 퍼즐을 내가 완성할 거야.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남편 강도연은 언니 윤수진과 과거에 교제한 적이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기록이 있었다. 즉, 남편은 내 언니의 전 연인이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나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의 운명 같은 사랑은 처음부터 계산된 접근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고소장을 제출했고 도연과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에 불려갔다. 그리고 언니의 이름으로 된 대출 계좌에서 시어머니 명의의 입금 내역이 발견되었다. 모든 게 연결되었다. 그들은 내 언니의 이름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내 명의로 대출을 돌린 것이었다. 법정에서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하지만 나는 냉정히 말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10년간의 거짓이었어요. 도연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시어머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아이 할인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다. 낡은 원룸이었지만 그 안엔 처음으로 평화가 있었다. 몇 달 뒤, 도연이 울면서 찾아와 말했다. 서진아, 나 이제 다 잃었어. 다시 시작하자.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건 내가 나를 속이기 전날 했어야 할 말이야. 이제 나는 프리랜서 편집자로 일하며 할인이와 둘이 산다. 낡은 집이지만 웃음이 있다. 밤마다 나는 일기장에 쓴다. 사랑은 용서가 아니라 진실이어야 한다. 그리고 언니의 사진을 꺼내본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온다. 거짓으로 지어진 집은 무너졌지만 나는 이제 진실 위에 나의 집을 세운다. 오늘의 사연자 윤서진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사연은 계속된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